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의 동반자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외부로 강의를 나갈 때 그 강의를 듣는 분들하고 소통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장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더 궁금하셨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내용이 좀 더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방송 내용 중에서 좀 더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여기 그 밑으로 나갈 텐데 elisa@bankerskorea.com으로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네이버로 들어오시면은 저희 그 CDC 취업 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쪽에 보시면은 질문 있어요 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두드리시고 많이 질문하시는 분이 더 많은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지난주에는 그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 소속의 시중은행, 4대 시중은행의 2016년도와 2017년도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서 그 어떤 직무와 어떤 직군을 뽑는지를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뭐 리테일 서비스 직군이라든가 사무 지원 직군 같은 경우는 창구 사무에서 개인 영업 담당하시는 분을 따로 뽑는 그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그 공채라고 불리는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4대 시중은행의 전체적으로 뭐 미션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인재상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 은행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그 이제 이번 수업도 수업이지만 그 홈페이지에 그 각각의 은행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뭐 미션이라든가 핵심 가치, 아니면 인재상에 대해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기를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런 부분을 좀 더 내가 강하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파악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와 있기로는 뭐 행복한 금융이라든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금융기관,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다른 기업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생각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때 충분히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강의 때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금융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직무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직무에서도 이제 금융 영업에서 금융 영업 중에서 은행에 있는 이제 개인 영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일어나는 개인 영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또 그리고 이제 개인 영업의 꽃, 그 P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PB는 어떤 개개의 상품을 주로 이렇게 권유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중심에 맞추어서 고객의 그 자산을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고객에 맞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는 그 개인의 자산 규모가요, 기업을 능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PB는 개인 영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그 본격적인 강의는 금융 영업에서 오늘은 이제 기업 영업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기업 영업 부문이 좀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때 시간이 된다면은 영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업 지원 부분은 모든 금융기관이 영업을 다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건 좀 더 큰 의미고요. 그 이제 영업 부문에 가장 밀접하게 붙어서 가장 가까이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 영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이제 기사를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금융권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시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각 은행의 홈페이지라든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금융 관련 기사를 좀 더 밀접하게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시험에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훨씬 이론이 탄탄해지듯이 신문 기사를 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동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연합뉴스에 5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금융복합점포 깨진 방카 25% 룰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만 개인 영업에 있어서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뱅크 플러스 인슈어런스에서 은행이 구 역할을 하면서 보험 상품, 그러니까 장기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금융 지주사들이 자기 자사에 주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한은행이다 그러면은 신한생명의 상품을 전체 다른 보험사의 상품하고 판매하는 비율이 25%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제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규제가 자사의 이익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다른 기사를 좀 많이 참고하셔서 그런 이제 금융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NCS에서 NCS 사이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NCS를 조금 교과서 같이 이용을 하시면 훨씬 아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요. 전번에 제가 다른 데 보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NCS 학습 모듈 및 검색으로 들어가서 분야별 검색 보시고요. 거기에 금융보험에서 금융영업을 보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영업에서 지난번에는 창구사무에서 일어나는 개인 예금 상품 권유한다든가 대출 세일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고 펀드 판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NCS 직무 분류에 보면은 금융 영업에 있어서 창구 사무, 기업 영업, 카드 영업, PB 영업 나와 있는데 이 창구 사무를 개인 영업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창구 사무는 개인 영업과 기업 영업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은행을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큰 점포인 경우는 1, 2층에 이렇게 있고 작은 점포인 경우는 이제 1층에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맨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까이에 개인 영업하는 곳들을 주로 이제 배치를 해놓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뒤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1, 2층에 있는 그런 점포 같은 경우는 2층에 주로 기업 영업을 담당하는 그런 창구가 있기 때문에 창구 사무는 개인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 창구에서는 기업 영업과 창구 사무가 모두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은행 영업 직무 중에서 기업 영업은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시면 예금 상품 세일즈, 대출 상품 세일즈, 외국환 거래, 신용카드 세일즈, 펀드 세일즈, 방카슈랑스 세일즈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개인 영업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도대체 기업 영업이 다른 게 뭐지? 다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방식이나 상품의 디테일한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카테고리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영업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이 예금 상품 가입을 하고요. 대출은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어서 관련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관련해가지고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업이 어디에 공장을 좀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큰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세일즈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환 거래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은행이
예금과 대출로 거래가 되는 예대 마진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저성장 시대고 저성장 시대로 돌입을 했고 그다음에 그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예대 마진만으로는 어떤 이제 은행의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분야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외국환 거래는 워낙에 은행의 고유 업무이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수익을 차지하고도 있고 업무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출이나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환 거래는 굉장히 많고요. 뭐 수수료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부분과 기업에서 맞물려 있어서 나중에 아마 외국환 거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한번 강의를 하게 되는 그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세일즈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카드 영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카드 영업도 기업 부분이 있고 개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게 카드는 카드사가 별도로 있는데 왜 은행에서 영업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금융지주 소속에서 카드사와 은행이 같이 공존을 하면서 그 카드사의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 카드사를 방문해가지고 카드를 직접 가입을 스스로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창구를 통해서 카드 그 가입을 권유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아마 은행에서 이제 그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뭐라고 할까 신뢰감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그렇게 이제 권유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쪽에는 이제 카드를 개인이 많이 쓸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곳에서 잘 쓰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소상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점포라든가 그런 데를 다 찾아가서 영업을 하면서 카드 가맹점으로서 하게끔 또 하고 또 요즘에 이제 무형의 상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 콘텐츠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카드 가입 같은 것들을 권유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권유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 부분에 대한 제휴라든가 그런 기업 영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신용카드 세일즈가 그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기업이 어떤 비용을 처리할 때 일일이 돈을 주고 직원들한테 비용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식사라든가 어떤 중요한 비용을 처리하거나 출장을 할 때는 기업의 기업 카드인 법인카드를 이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이런 기업을 상대로 법인카드 권유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그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김영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과도한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뭐 가불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특별하게 영업을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과도한 사용이라든가 법인카드로 그런 비용 그 지출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한하는 그런 법령이 그 시작이 돼서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업에도 펀드 세일즈 마찬가지로 하고요. 그다음에 방카슈랑스 세일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그 기업이 그 이제 대출을 할 때는 은행에서 예금 가입을 같이 권유하거나 아니면 방카슈랑스 가입을 상당히 많이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이제 대출을 하는 만큼 나중에 이제 갚는 것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의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가입하면 좋다 하는 이제 거래를 좀 더 넓히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을 받는 데 대한 약간 그런 부담이 있는 만큼 이것을 꼭 가입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이게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그 영업의 각종 그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기업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냐라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 영업, 그러니까 은행에서 기업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RM이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거든요. RM이라는 명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RM은 릴레이션십 매니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뭐 마케팅 하시는 분이라고 굳이 한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그대로 영문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RM하고 그냥 명칭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RM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뭐 가망 기업 고객 발굴, 대상 기업 분석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 있는데 RM들은 그 기업과 활발하게 업무가 일어나는 지점이라든가 그런 데 이제 파견돼서 나가 있어서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수시로 그 담당 기업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을 은행의 RM이 계속 방문하면서 이 기업의 금융 니즈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당장에 수출입 관련된 업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결제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조사를 한 다음에 은행에 각 합당한 맞는 상품 부서를 찾아서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은행 영업에 있어서 특히 이 RM을 꽂히라고 하는데요. R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이제 은행 업무는 안에서 앉아서만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RM 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기업들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이제 RM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삼성이면 삼성 담당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담당 그런 식으로 기업을 각각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RM들도 그런 제가 말씀했듯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을 담당하는 RM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그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나름 그런 활발하게 업무를 해외하고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또 찾아가서 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전문 RM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 외국계 기업의 예를 들어서 뭐 BMW라든가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본사 중심으로 해서 본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이면은 독일에 있는 은행과 이제 거래를 하긴 하지만 이제 한국에 지점으로 들어와서 지사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여러 가지 금융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국적 기업에 맞게 찾아가서 금융 니즈를 찾아내서 일을 담당하는 다국적 기업을 담당하는 RM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요. 이런 다국적 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RM분들의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약간 좀 어학적인 강점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인지 여성들이 많아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은행들도 또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거든요. 증권사와 거래도 있고 또 자산운용사하고 거래도 있고 보험사하고 거래도 있고 해서 금융기관 전문 담당 RM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RM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게 이제 상품 중심이 아니라 기업의 찾아가서 재무부서나 아니면 외환부서나 해서 그 기업의 니즈에 맞게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RM들의 하는 일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가망 고객 기업 발굴을 합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을 거래를 하고 있었으면요, 대기업도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겠죠. 그래서 계열사들의 어떤 금융 니즈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계열사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는 작지만 재무구조라든가 다루는 상품이라든가 전망이 밝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발굴에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꾸준히 그런 기업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발품을 판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상 기업을 분석을 하는데요. 대상 기업 이제 거래를 하는데 과연 이 기업이 거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신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자산의 그런 건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좋은가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 형성, 고객분들하고 이제 꾸준히
그 컨택을 하면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주 전화를 하면서 방문해가지고 좀 약간 친밀감을 높여가지고 그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 이제 RM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RM을 이제 얘기할 때는 아, 거기 영업하는 곳이라서 술도 많이 마시고 저녁 늦게 끝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은 별로 저한테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RM들의 경우 단순히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뭐 술자리를 같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고객분들이 어떤 금융 니즈가 있는지 경청을 하고 그분들의 니즈에 맞게 맞춰 드릴 수 있는 전문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요. 같이 뭐 동석하고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이 사람이 제대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많은 분야를 알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 고객 상담 어떤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려면은 그 고객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하는지 서로의 대화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거래에 대한 제안도 하고 협상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거래 신청 심사 승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A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있어서 거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재무 건전성도 좋고 여러 가지 한국에서 이제 영업 활동이 잘 되고 있어서 RM이 이제 계속 방문하면서 여기에 관계를 지속하고 은행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했었는데 이 기업이 우리가 중국에 어떤 것들을 우리의 물건들을 납품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선적을 해가지고 납품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중국에 공장을 직접 져서 이것들을 설립을 해가지고 직접 물건을 납품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자금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해달라라고 이제 RM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RM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 갖고 와서 심사부에 넘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상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제 최근에 뭐 사드라든가 그런 이제 약간의 정치적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위험하게 맞물리면은 생각보다 영업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요인들을 심사부에서 다 생각을 하고 서류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출을 나갈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와의 거래가 많고 재무 건전성이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지만 이번 건은 되지 않겠다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승인 절차인데 거기서 이제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함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RM들이 단순히 이러한 딜들을 단순히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본인이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심사 부서를 거친 분들이라든가 심사에 대한 관련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RM들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일을 하셨을 때 업무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 약정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계약서를 쓰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업 고객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주 방문하고 자주 전화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은행에서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열심히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 이제 기업 거래 심화라는 건데 심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넓고 깊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뭐 대출 관련 업무만 있었다고 하면은 외환 거래도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결제 업무도 하게 되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상품을 하나 늘려가면서 기업과 은행 간의 어떠한 거래에 대한 폭과 깊이를 높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RM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전체 알아봤고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신문기사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중요한 그 기사가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 올해 4월 달에 나온 그 최근 기사인데요. 자, 보시면 검찰 3억 대출 대가 3천만 원 챙긴 은행 지점장 구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생각을 해볼 것이 여기서 보면은 브로커를 통해서 페이퍼 컴퍼니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챙긴 시중은행 지점장이 검찰에 적발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각각의 지점들의 지점장들이요, RM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대출이라는 거는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대출을 함으로써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거고 기업의 대출을 받으시라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거,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는 3억인데 3천만 원씩이다 10%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는 거는 이 대출 자체가 건전하지 않고 상당히 위험한 대출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이라는 곳은 기업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대출을 해줌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주면서 수익을 내는 기관인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대출을 해주게 돼서 형사입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은행에 이제 대출의 문이 높다, 대출 문턱이 높다라고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보통 우리가 돈을 예금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그건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금을 받는 입장에서 예금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예금을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해놨는데 이 돈을 심사를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마구 대출을 해준다면은 내 돈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은행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하고 공정하게 대출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사 제가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는요. 대출금리 상승, 이자 수입, 가계는 첫 적자, 은행은 수익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 예대 마진으로 은행이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은 대출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 예금 금리, 아니 대출 금리는 빨리 높이는 반면에 예금 금리는 높이지 않는 경우. 그래서 오히려 예대 마진이 좀 커서 은행이 수익을 보는 반면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그 별로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은행과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의 차이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제 은행의 문제점을 이제 고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은행에 대해서 좋은 그 기업을 이렇게 도와서 동반 상승한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기사가 좀 많이 보도되는 그런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제가 그 영업 지원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결제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업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결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추심, 리스크 관리 몇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업무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결제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물품 대급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은행이 중간에서 이것을 거래에 돈을 송금해주고 그런 것들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무 파트에 있거나 이제 그런 그 기업의 자금 파트에 있으면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돈을 그 많은 양의 돈을 직접 싸가지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기업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월급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업에 나중에 취업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그 월급을 다 은행의 그 통장으로 직접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은행이 거기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재무서나 작은 부서에서 줄을 서서 돈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듯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고 항상 편하게 하고 있는 일들인데 이것들이 다 중간에서 은행이 도와주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기의 중요함을 모르듯이 그런 느끼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제 업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은행들이 많은 기업에 이제 제공 서비스를 하고 관련해서 수수료를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제 업무의 그런 중요한 일로는 결제를 기획하고 결제 방법 결정이라든가 결제 보고하고 여러 가지 위험 관리, 여러 가지 뭐 외환 결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액 결제들도 있는데요. 소액 결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카드 사용은 한 달 후에 외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직접 은행에 가서 갚으시는 게 아니라 계좌에 돈을 예금을 해놓으시면은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소액 결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화대금 결제 같은 경우는 해외 물건을 뭐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수출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런 대금을 외화로 해가지고 결제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본 개인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제가 거래했을 때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때 그런 외환의 환율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기업의 경우는 이 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환율에 관련된 문제가 기업에서는 항상 수시로 체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은행이 이제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결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제 부분은 수수료로 이제 은행에 수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결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수료를 기업에 많이 청구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걸로 오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제를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은행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은 어떤 기간에 따라서 이자를 받게 되죠. 이제 그게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크게 이자에 대한 부분이 느껴지는 않을 텐데요. 기업에서 금융기관에 맡기는 돈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이나 그런 곳들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월급 규모만 해도 상당히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결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은행이 수수료를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은행이 큰 자금을 이렇게 유치를 해놓으면은 그거를 항상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직원들의 월급이 나가기 전까지 그 돈을 이자를 주지 않고도 아니면은 저금리의 이자로 나타낼 수 있는 자금의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크게 뭐 수수료를 많이 요구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러한 결제 계좌를 터놓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파생하는 다른 많은 거래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제는 은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이제 결제 보고와 결제 위험 관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금융기관에서 이제 돈을 맡아 놓고요. 기업에서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결제를 할 것이며 아니면 직원들한테 어떻게 이제 월급을 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금융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돈을 이제 맞추어 가지고 그것들을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에서 자금이 저녁에 맞지 않으면 커다란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은행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이 자금을 체크해야 함과 동시에 저녁에 이게 자금이 맞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끔 은행들 업무하실 때 늦게까지 그런 퇴근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결제 관련해서 아주
그 긴박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 그렇게 늦게 퇴근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라든가 자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보고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그 계정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보고를 늦춘다거나 누락되거나 그런 일들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업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민감한 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은행에서 이런 사람들을 요구할 때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제 업무에 대해서 이제 결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금융거래 확인하고 거액 결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증권 외환 결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외환 같은 경우는 그 환율 차에 따라서 기업의 자금이 정말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항상 환율 차이에 대한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환 거래 부분에 관련된 것은 그 따로 조금 나중에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런 그 외화를 사고 팔고 하는 이제 그 자금 부서들 보통 딜링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그 업무 자체가 항상 그 숫자를 아주 그 면밀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통 그 이과 출신 분들 또는 자연계에서 굉장히 뭐 통계라든가 아니면 숫자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들이 많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좀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전공했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 추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은행이 대출을 해줬을 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관련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왜냐면은 기업이 이제 대출을 해 가면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출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자를 받으면서 잘 마지막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은행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업무 자체를 채권 추심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보시면은 채권 추심 사정 관리, 채무자 부실 징후 파악, 채권 회수 활동, 추심 소송, 채무자 재산 조사, 채권 회수 전략 수립, 채권 보전 조치 등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채권 추심 사정 관리라는 거는 이 기업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대출을 받아갔을 당시에는 재무 상황이랑 영업 활동이 잘 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그 판매라든가 그런 거에 어떤 부실 징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하면서 그 은행에서 심사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게끔 RM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면은 뭐 당장 회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기간 내에 얼마만큼은 회수를 하도록 이제 뭐 권장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 부실 징후 파악은요,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어떠한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이 전체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가 그 모든 경쟁사를 통해서 그 상품이 잘 팔리지 않는 그런 그 인기가 좀 떨어졌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팔리지 않는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부실 징후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대출을 회수하기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 회수 활동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영업 활동에 관련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개인의 경우는 아예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을 때 이게 그냥 대출을 갚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채무자의 재산 상태라든가 여러 그 다른 그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판매하거나 해서 이 은행에 그 돈을 갚지 않고
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이제 조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수 전략을 짜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른 그분의 이제 공장에 어떤 기업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분의 개인 재산 상태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아니면은 이제 그 물건을 판매해서 해외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은행에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 이제 개인 영업 파트에서는 개인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들을 따로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개인 대출을 했는데 관련해서 갚지 않을 것 같은 징후가 보인다 했을 경우에 그분의 어떤 관련 다른 재산들을 압류를 해놓는다거나 그 부분에 이제 월급을 압류한다거나 그런 업무를 은행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영업의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기업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RM분들 그리고 관련해서 신문 기사들 약간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을 지원하는 업무 중에서 결제 업무하고 채권 추심 업무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CDC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많이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